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내년까지는 그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강훈 작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한국이랑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둘 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데 그 뭐 하반기 벌써 이제 곧 8월이죠. 8월에서 12월 뭐 역사적으로 8월에서 12월 이런 때는 좋나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 8, 9월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때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도 별로 안 좋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다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때 돈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 4분기는 이제 보통 괜찮죠.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주식은 그거를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10월 중순 말부터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전망을 할 때 이랬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오르기는 오를 텐데 23년, 24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덜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그냥 총 15에서 20%? 그 정도 아닐까 이제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르면 끝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쫙 빠지다가 4월 9일인가? 그때 저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V자로 쫙 올라왔거든요. 그런 게 역사상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는데,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그 후에 1년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히 가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도 거의 4, 5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주 급속도로 1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내년까지는 그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그 미국이 달러를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미국 주식도 오르지만 이제 딴 주식들도 거의 다 많이 오르거든요. 이제 달러 채권이랑 현금 빼고는 거의 다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개도국 주식인 이제 한국 주식도 혜택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돈도 많이 풀고 있고, 네,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오를 수 있고,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의금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는 뭐라 보고, 이런 흐름은 좀 계속될까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끝난 후부터 계속 이제 순매수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도 보는 게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겠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니까 돈이 증시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걸로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 상법 개정 등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플러스 기대감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상법 개정 관련 그러면 주주환원 관련주 대장주는 뭐가 될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뭐 금융지주회사? 그렇죠. 이제 저 PBR 주식이라는 게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이제 PBR가 뭐냐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PBR가 1 이하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다라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PBR가 1 이하이면은 내가 그 기업을 청산해가지고 그 돈이 사실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청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벌지만 나한테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그리고 슬쩍슬쩍 돈을 뒤에서 빼가지고 대주주들이 챙겨간다,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PBR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된 겁니다. 뭐 한때는 한국에서 PBR가 0.2, 0.3짜리 기업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이 10인데 시가총액이 2, 3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기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PBR가 이제 1에 근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PBR가 0.5인 기업이 1이 되면은 주가가 2배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중자금이 가상자산에도 주식시장으로 요즘 이동하는 머니부부 현상이 있다는데, 이게 점차 뚜렷해진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요즘 확실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주식이랑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코인 쪽에는 관심을 별로 이제 덜 갖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서 딱 보이냐 하면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알아요.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지금 장이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코인장이 꽤 좋거든요. 사실 최근에 역대 최고가 또 한 번 돌파를 했고, 그런데도 관심이 이제 없다라는 거는 이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뭐 최근 석 달 동안에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고, 그리고 뭐 부동산은 사실 한국
한국 사람은 늘 관심을 많이 가졌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많이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제가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대중이 돈 버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코인은 이따 다시 여쭤보고,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 강세장 속에서 개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고, 이게 한국 주식의 증시의 구조적 문제인지 개인의 투자 방식 문제일까요? 요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니들 투자 못하니까 그렇지. 아주 쉽습니다. 네. 투자를 왜 못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타 인지가 중요한데 내가 투자를 별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 지수를 사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이제 이제 금융 투자자, 소위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의 90% 이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자의 99.9%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그 메타 인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난 주가 지수만 사겠다라고만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메타 인지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메타 인지가 없다는 거는 본인의 실력은 이제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데 본인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비극이 발생합니다. 네.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끼면은 배가망신.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 장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뭐고, 그럼 대응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빠른 순환매라는 게 뭐 진짜 뭐 일주일, 2주 동안에는 뭐 조선주가 잘 나가다가 뭐 그 다음에는 원전주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코인 잘 나가다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프로페셔널이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뉴스를 보고 이제 어디로 자금 흐름이 넘어가나 그거를 절대로 누가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좀 뭘 사야 하고 유망스턴 뭘로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이제 그냥 둘 다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중요한 게 A or B가 아니라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A and B 그냥 두 개를 다 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두 개를 사면은 한 개 사는 것보다 변동성이 무조건 축소가 되거든요. 그건 일단 투자자한테는 일단 득이고, 그리고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섹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지금 한국 주식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이 올해 올라봤자 3,500이 4,000이거든요, 사실. 더 이상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4,000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내년까지 아무리 잘 가봤자 5,000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봤자 내년까지 겨우 50%인데, 네, 저는 그런 수익률 관심 없습니다. 저는 딴 게 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네. 딴 거 어떤 것들이요?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관련,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금은, 요쪽을 저는 훨씬 더 유심히, 보고 비트코인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와 금은 이따 뭐 집중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미국에서도 다른 AI 관련된 종목에 비해 좀 부진하단 말이죠. 예. 좀 부진한 이유는 뭐고 언제쯤 매수 적기가 올까요? 저는 사실 이제 테슬라는 한 70-80%는 일론 머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부터 딴짓을 많이 했죠. 이제 사실 사업에 이분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를 보면은 이분이 사업에 집중하면 정말 공장 바닥에서 잠근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했어요. 그 뭐 도진가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미국 이제 정부의 예산을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나가리가 되었죠. 이제 도지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거기서 쫓겨나가다시피 나가셨고, 이제 트럼프라도 사이가 좀 굉장히 대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곧바로 이제 정치적 이제 보복도 왔죠. 이제 거기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스페이스X랑 협력하는 것도 우리 좀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가에 좋을 리는 없죠. 왜냐면 이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질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 제대로 못해. 그리고 솔직히 일론 마스크는 대천재이긴 한데 이게 대천재와 사이코패스는 사실 이제 한 끗 차이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천재도 맞고 사이코패스도 맞다고 보거든요.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뭐 그 부인 넷이랑 애를 12명 만들고 저기 뭐 그리고 사람 이제 그 기분 나쁜 거 잘라버리고 막 그리고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맞거든요. 플러스 천재. 이거 두 개가 양면인데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왜냐면 이제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뭐 기분 나쁜 1000명 잘라버려도 되지 뭐 사실. 근데 이제 정치? 이거는 이분이 할 게 아닌데 갑자기 또 무슨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든가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테슬라 주식 좀 있거든요. 근데 자, 일론 이걸 들으면은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한 일을 좀 하세요. 좀 너 들었지 일론? 나 보고 있다.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요즘 또 굉장히 또 우세하던데 추가 상승 노력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당연히 AI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직접 만드는 업체들은 돈을 버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그 소위 옛날에 왜 그 금광 채굴 할 때 그 곡괭이 판 사람이 돈을 많이 가장 벌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런 곡괭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AI 산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AI 시대가 지금 아직도 아직 초기에도 조율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쓰는 앱 같은 경우도 AI를 안 붙인 앱들이 90% 이상이잖아요. 이제 그거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 막대한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할 텐데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땡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젠슨황 전기도.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럼 GPU만 팔면은 예를 들면 AMD나 그런 데도 같이 배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AMD가 계속 2위인 이유가 거기 뭐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아마도 이제 그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랑 비슷한 거죠. 그 사실 저는 솔직히 이제 맥북을 안 써봤는데 그거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맥북을 안 쓰는가? 왜냐면 우리는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도 30년 동안 그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쿠다에 빠져들면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자, 요즘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AI고 한국은 조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테마로 움직이는 주목하는 테마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X에서 이제 가치 투자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 카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몇천 불을 이제 그 몇백억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에 제일 빠른데 이분은 지금 휴머노이드에 꽂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네, 왜냐면 사실 이제 AI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날로그 세상으로 넘어오지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류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겠죠. 왜 맨날 우리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 보면은 왜 로봇들이 막 밖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얼마 남은 것 같진 않아요. 5년에서 10년 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테슬라의 그 유일한 가치는 옵티머스와 뉴랄링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물론 그 스페이스X 뭐 화성 날아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그건 굉장히 좀 먼 미래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되게 좀 투기적인 거고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가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일론 마스크라는 분이 이 그 휴머노이드 사업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재빨리 런칭해서 상용화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10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정치 뻘짓 같은 거 하시면은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그 우리의 두뇌를 그 AI와 연결하는 건데, 물론 그거는 좀 더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빨리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이걸 빨리 돌려야 됩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러면 또 여쭤보면 이번 미국에서 3대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 법안은 이제 Genius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근데 핵심 조항이 뭐냐 하면은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이제 달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팔고서 그거를 이제 1대1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감사를 받고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은 무조건 미국 현금이나 미국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안은 Clarity Act. 그 법안은 이제 사실 그 이 코인이라는 것이 증권이냐, 커머디티,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증권은 규제를 세게 받고 상품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SEC라는 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게 왜 미국 금감원 같은 데인데 걔네들이 리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코인 재단들을 많이 괴롭혀서 니들 증권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빽! 해서 소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품을 관리하는 곳은 CFTC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죠, 그죠? CFTC라는 곳. 예, 왜냐면은 걔네들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규제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국 스포트라이트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그래서 규제를 별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를 사업을 자유롭게 하거라, 얘들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때릴게. 뭐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반 CBDC 법안인데 국가가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은 사실 민간 업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쓸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리고 그걸 강제할 수가 있잖아요. 야, 결제는 무조건 우리 CBDC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서 알아서 뛰시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포인트가 그거죠.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게 결국은인데 자, 여기서 근데 정말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생각해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천재적이라서 제 눈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지금 사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 부채를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국가라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서면은 그 기축통화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대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은 그러면은 이 기축통화를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1971년 전에는 근본 위제를 해가지고 야, 우리 미국 달러는 금과 똑같은 거야. 네가 달러 가져오면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게 71년에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피트로 달러가 도입이 되었어요. 여기 사우디 내가 니네를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하니까 사우디가 그때 약했으니까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24년에 끝났어요. 왜냐면 빈 살만이 저 미국 저놈들 우리 보호받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센데 나 무기 많은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uck 한 거예요. 그래서 피트로 달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미국 달러의 권위를 무엇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부채를 저렇게 찍어내는데 그럼 저걸 누가 사주는 것인가? 중국은 더 이상 안 사주거든요. 왜냐면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데도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수출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쟤네를 국채를 사주고 그럼 쟤네들은 그거 가지고 공짜로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딴 나라들도 그럼 우리 이제 달러 사실 말고 우리 거 쓸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미국 국채에 무조건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딴 나라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 없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로 아마 이 달러 패권이 최소한 20년은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20년 동안 지탱되는 건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얘네들이 부채가 엄청 많아지고 이런 거. 그러나 20년 후 문제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네. 왜냐면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로 가는 걸 원하는 거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미친 듯이 돕고 있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득도 많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법안이 좀 난항에 위기에 빠지게 직접 국회에 가셔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이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3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네. 자, 이거를 왜 근데 금융 역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혁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달러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근본 위제 그걸 한 30년 했고 피트로 달러 50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달러가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거예요. 달러 패권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금융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 이 문제를 종식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근데 왜 이 시장이 10배, 2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미국 정부는 땡큐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거기에 내 국채를 연동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그거를 발행하는 자들, 그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는 사람은 그걸 왜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발행자라고 치면은 이제 김 작가님이 코인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달러를 주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달러를 예치를 해가지고 또는 채권을 사서 그 이자를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작가님이 저한테 10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10조를 그 채권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5% 이자면 5천억을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럼 이제 사용자들, 유저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려면은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무역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해외에 송금을 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게 있고 환율 스프레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그 아무리 빨라도 이틀 3일 걸리거든요. 해외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미국 달러가 끊겼거나 아니면 그 미국 달러를 이런저런 이유로 잘 받기 어려운 나라들은 그 송금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커지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당국이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한번 살펴볼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요 네 개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돈을 보내도 그 수수료 1달러고요. 그리고 3분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고요. 이 돈이 뭔 돈인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제 달러를 쓸 수 없는 나라에도 USD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뭐 바이낸스 같은데 뭐 거래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저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걔네들한테로 송금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저 입장에서도 법정화폐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삼박자. 예. 기업에도 좋고 정부에도 좋고 개인한테도 좋고. 이 법안으로 미국 달러 패권이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수십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채를 팔 그 수요처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니니까 이제 중국은 물론이와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절대로 국채 안 사줄 거고 이제 우방국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저렇게 찍어냈는데 저걸 내가 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예. 저 그럼 이렇게 가는 시대의 트렌드에서 뭘 사야 하는 거죠?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 그걸 한번 보고 걔네들이 상장사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도 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체인 위에 걔네들이 있는가 힌트 이더리움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지금은 가장 커요. 그쪽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S 테더라는 데가 가장 크고 그리고 USDC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Genius 법안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테더를 퇴출시켜버리겠다. 왜냐면 얘네들은 뭔 이유인지 그런 규제 따위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차 얘네들은 퇴출당할 거고 그럼 USDC는 어떤 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가. 이제 그게 1위가 이더리움이고 2위가 솔라나고 뭐 그리고 몇 개 다른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무조건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붙어가는 기업들과 코인들이 뭔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붙어가는 기업과 코인들이 뭔데요? 발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연동 서비스를 뭐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대출 사업을 한다든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를 원활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거래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왜냐면은 그 한대 법안 때문에 이 코인 생태계가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코인을 거래하는 그 거래소들 걔네들이 상장되어 있다 하면은 거기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로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일 수 있을까라고 제가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도 좋지, 기업도 좋지, 개인도 좋지. 근데 미국에게는 천재적인 법안이 맞는데 전 세계 나머지 나라에게는 별로 안 좋죠. 네, 왜냐면은 사실 원화가 있고 USDT가 있다. 그럼 누가 원화를 쓰냐? 이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원화는 모든 면에서 USDC나 USDT보다 꿀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보편화된 화폐도 아니지.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냥 호소일 뿐이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한국에서 다음 나라만 가봐도 원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USDT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코인이 되거든요. USDC도 이제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그래서 결국은 원화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IMF 후부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뭐 한 900에서 1,300, 400원 수준 언저리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한국의 엄청난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흑자 때문에 이제 많이 메워왔고 그리고 이제 외환 자산 이런 걸로 메워왔고 그리고 이제 외환 규제 이런 걸로 막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부자들이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로 빼는 거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제조업 쪽도 좀 암울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암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죠? 워낙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원화, 그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 다 조금씩 줄여야 되고 다른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어때 극단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로 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환차익을 노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해외 주식, 뭐 해외 채권은 잘 모르겠고, 뭐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